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2차전을 분석하는 건요, 마치 풍동 실험실에서 두 F1 머신이 충돌하기 직전에 공기 역학을 분석하는 것과 같아요. 아주 작은 변수 하나, 핵심 선수 한 명의 공백만으로도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 양 팀의 순수한 공격력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가 1차전 실제 결과랑은 얼마나 달랐는지도 비교해 볼 거고요. 와, 바르셀로나 공격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만들어낸 기대 득점 값이 무려 17.81이에요. 이 기대 득점이라는 건 슈팅 찬스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경기당 평균 3.56골은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한 선수한테만 쏠린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하피냐, 라민 야말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휘젓고 레반도프스키가 중앙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공격 루트가 워낙 다양해서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걸 예측하고 막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물론 뉴캐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 득점 마진이 플러스 8.0을 기록 중인데요. 이건 뭐냐면 득점할 기회에서 실점할 위기를 뺀 값이에요. 즉, 실점 위기보다 골 찬스를 훨씬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앤서니 고든과 하비 반스가 버티는 측면 공격의 효율은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1차전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르셀로나의 기대 득점이 1.42이긴 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페널티킥이었어요. 이런 변수를 빼고 순수하게 필드 플레이에서 만든 기회, 즉 NPXG 값은 0.63에 불과했습니다. 뉴캐슬의 1.37보다 한참 낮은 수치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뉴캐슬의 압박이 바르셀로나한테서 무려 118번이나 공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런 불안함은 핵심 수비수들이 빠지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비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선수 몇 명이 빠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균열을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바르셀로나 수비 지금 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주전 센터백인 쿤데와 크리스텐슨 그리고 빠른 발의 발데까지 이 선수들이 줄줄이 빠진다는 건 그야말로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격 성향이 강한 주앙 칸셀로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라르 마르틴의 뒷공간이 뻥 뚫리게 되고요. 여긴 뭐 뉴캐슬의 역습 맛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뉴캐슬이 마냥 좋은 상황인 것도 아닙니다. 이쪽도 파비안 슈어랑 에밀 크라프트가 없어서 남아있는 수비수들이 말 그대로 90분 내내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아주 큽니다. 결국 경기의 향방은 이 중원 싸움에서 갈릴 텐데 여기도 양팀 다 핵심 선수가 빠져있네요.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더용이 앞다는 게 정말 뼈아플 거예요. 그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풀어주던 그 역할을 이제 페드리랑 마르크 베르날이 다 떠나야 하거든요. 부담이 엄청나겠죠? 뉴캐슬 쪽은 어떨까요? 산드로 토날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조엘린톤과 제이코브 램지가 이 바르셀로나 중원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건 정말 큰 물음표입니다. 좋습니다. 선수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경기장 안팎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을 한번 짚어보죠. 경기장 상태, 날씨, 그리고 심판 성향, 이 세 가지입니다. 캄프누의 날씨가 11도에서 13도, 아주 쾌적하고 건조할 거라고 해요. 이런 잔디 상태는 바르셀로나 특유의 빠른 원터치 패스가 살아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반대로 뉴캐슬 수비진은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심, 프랑스와 르텍시에. 이 심판 성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경기당 파울을 20개 넘게 불고 옐로 카드를 거의 4장 가까이 꺼내요. 굉장히 깐깐하다는 거죠. 이건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뉴캐슬한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엄격한 주심 앞에서 양팀 합쳐서 무려 6명이나 경고 누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 안에서 괜히 파울할까봐 수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페널티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볼까요? 선수들의 피지컬 데이터를 보면 한 팀의 체력이 후반전에 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뉴캐슬은 런던 원정에다 선수단 내 바이러스 사태까지 겪었잖아요. 데이터상으로도 경기 시작하고 60분이 지나면 팀 전체의 고강도 활동량이 뚝 떨어질 걸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경기 막판에 흐르는 공, 즉 세컨드 볼은 바르셀로나가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아주 명확한 수학적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넣고 저희 데이터 모델을 돌려봤더니 바르셀로나의 실제 승리 확률이 69.4%로 계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6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무려 8.4%포인트나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데이터가 명백한 우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이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 가치가 있는 베팅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마이너스 1.0 핸디캡 승리, 배당률이 말하는 확률은 46.7%인데 저희 모델은 52%의 확률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3.5골 이상, 즉 다득점 경기입니다. 양 팀의 기대 득점을 합치니까 3.83골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한 방향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골이 많이 나는 경기에서 여러 골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숫자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최종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